돈 내놓아 이 노인네야. 안 그러면 다시 안 봐.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야. 당장 꺼져. 저는 오늘도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68살이 되니까 새벽 5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는데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이제 혼자구나. 혼잣말을 하면서 커피를 내렸어요. 3년 전만 해도 이 시간이면 아들 준호가 출근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던 때였는데 말이에요. 지금은 그 아이도 결혼해서 자기 집에서 살고 있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처음엔 외로웠지만 지금은,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외롭긴 해요. 하지만 그때 그 지옥 같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이 고요함이 오히려 평화롭게 느껴져요.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참 예뻤어요. 요즘은 이런 걸 즐길 여유가 생겼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벌써 아들네 집에 가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카톡 알림이 하나 떠 있더라고요.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좀 와줄 수 있어요. 아기가 아파서 병원 좀 데려가야 하는데. 며느리 수진이에요. 벌써 한 달 만에 3번째네요.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오늘은 약속이 있어요. 다른 날은 어때요?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아직도 이런 답장을 보내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해야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때로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때, 3년 전 그 지옥 같던 시간들이요. 모든 건 준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32까지 결혼 안 하고 있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수진이를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나요. 단정하고 예쁘게 생긴 아가씨더라고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진입니다. 어머, 준호야가 사진으로만 보여줬는데 실물이 훨씬 더 예쁘네.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예쁘다니. 그날 우리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수진이는 예의 바르고 말도 잘하는 아이였어요. 저는 마음에 쏙 들었죠. 어머니, 저희 결혼하면 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기만 하면 되지. 나야 뭐, 혼자 사는데 익숙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기대했어요.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며느리도 생기고, 나중에 손주도 보고, 우리 가족이 더 커지는구나 하고요. 준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2년이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준호 하나만 보고 살았어요. 회사 다니면서도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준호한테 부족한 게 없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나 알아서 잘할게. 아이고, 엄마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준호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대학도 좋은 데 갔어요. 취직도 잘했고요.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했을 때 저는 준호를 불러서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희 신혼집 마련해 줄게. 엄마, 괜찮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니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있어. 네가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뒀던 거야. 사실 그 돈은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어요. 퇴직금에다가 20년 넘게 모은 적금까지 합쳐서 3억 원이 조금 넘었어요. 강남은 아니더라도 괜찮은 동네에 작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는 돈이었죠. 엄마, 정말 괜찮아? 당연하지. 엄마는 이 집 하나면 충분해. 너희는 새 출발하는데 마음 편하게 시작해야지. 준호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울컥했고요. 엄마, 고마워. 내가 효도 많이 할게. 그래, 우리 아들.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그렇게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서초구에 있는 25평짜리 아파트였어요. 새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깨끗하고 좋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집은 정말 감사한데요. 혼수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혼수. 아, 그거야 당연히 준비해야지. 뭐가 필요한데? 요즘은 다 준비해야 하잖아요. 가전제품이며 가구며. 어머니, 혹시 수진이는 말을 흐렸어요. 옆에 있던 준호가 대신 말했어요. 엄마, 미안한데 혼수도 좀 도와줄 수 있어? 우리가 저축한 돈으로는 좀 부족해서. 그래, 그래야지. 얼마나 필요한데? 한 7천만 원 정도요. 7천만 원. 제가 남은 돈이 딱 그 정도였어요. 알았어. 엄마가 준비해 줄게. 엄마, 정말 괜찮아. 괜찮아. 너희가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냉장고, 세탁기, TV, 소파 침대 다 새 걸로 장만했어요. 수진이가 고른 거였는데 전부 최고급 제품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거니까 좋은 걸로 사야지. 속으로는 깜짝 놀랐어요. 냉장고 하나가 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었죠.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멋진 신랑이 되다니. 수진이도 정말 예쁜 신부였어요. 엄마, 사랑해. 고마워. 준호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 행복해야 해. 응. 엄마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 신혼여행을 떠나는 두 사람을 배웅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준호가 다 컸구나. 이제 저는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와. 수진이가 엄마 초대하고 싶대. 그래, 좋지. 저는 신이 나서 준비를 했어요. 떡도 사고, 과일도 사고, 며느리가 부르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준호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래, 이것 좀 받아. 떡이랑 과일이야. 집안은 정말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제가 사준 가구들이 잘 배치돼 있더라고요. 와, 정말 예쁘게 꾸며놨네. 그죠? 어머니가 다 사주신 덕분이에요. 저녁 식사는 준호가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아직 요리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나중에 천천히 배울 거예요. 그래,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지 뭐. 밥을 먹으면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은 오늘 여쭤볼 게 있어서 부른 거예요. 응, 뭔데? 저희가 아이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회사 다니잖아요. 나중에 아기 낳으면 어머니가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조금 당황했어요. 하지만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봐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준호도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고마워. 우리 엄마가 최고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곧 손주를 보게 되다니 벌써부터 아기 옷 같은 걸 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 지옥 같은 시간의 시작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수진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 임신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저도 정말 기뻤죠. 어머, 정말 축하해. 우리 며느리 몸조리 잘해야 해. 네, 어머니. 그런데 입덧이 심해서 회사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럼 잠깐 쉬는 게 어때? 그게 어머니, 제가 요리를 잘못하잖아요. 혹시 점심때 와서 밥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엔 일주일에 두세 번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늘어나더니 결국 매일 가게 됐어요. 어머니, 오늘도 와주실 수 있죠? 그래, 갈게. 저는 매일 아침장을 봤어요. 수진이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준호네 집으로 갔죠. 왕복 1시간 거리였지만 괜찮았어요. 며느리와 뱃속의 손주를 위한 일이니까요. 어머니, 오늘은 미역국 먹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맛있게 끓여줄게. 그리고 반찬도 몇 가지 더 만들어주세요. 준호가 요즘
입맛이 없대요. 알았어, 알았어. 부엌에서 혼자 요리를 하는데 수진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임신해서 힘든 건 알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수진아,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해. 엄마가 다 해주면 나중에 힘들어. 어머니, 저 지금 입덧이 너무 심해요. 부엌에 들어가면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수진이의 배가 불러오면서 요구사항도 늘어났어요. 어머니, 점심 먹고 청소도 좀 해주세요. 제가 배가 불러서 허리 숙이기가 힘들어요. 어머니, 빨래도 좀 개켜주실래요? 어머니, 화장실 청소도 부탁드려요. 어느새 저는 하루 종일 준호네 집에 있게 됐어요. 아침에 가서 청소, 빨래, 요리를 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죠.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부담 주는 것 같아. 준호가 미안해 하길래 괜찮다고 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수진이가 힘든데. 하지만 속으로는 힘들었어요. 65살의 몸으로 매일 이렇게 일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곧 손주가 태어나면 달라지겠지 하는 생각으로요. 드디어 출산날이 왔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할머니, 손자예요. 준호가 신이 나서 저를 안았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 손주, 정말 예쁘다.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수진이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어머니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됐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다음 날부터였어요. 어머니,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주실 수 있어요? 응, 같이. 네. 제가 아기를 처음 키우는 거라 모르는 게 많아서요. 어머니가 옆에 계셔주시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며칠 있어줄게. 며칠이 한 달이 됐어요. 한 달이 2달이 됐어요. 아기는 밤낮이 바뀌어 있었어요. 밤에는 2~3시간마다 깼죠. 어머니, 제가 너무 피곤해요. 어머니가 밤에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 알았어.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매일이 됐어요. 저는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으앙, 으앙, 아이고, 우리 손주. 배고파. 할머니가 우유 줄게. 새벽 2시, 4시, 6시. 계속 깼어요. 아기를 달래고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고 아침이 되면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어젯밤에 잘 잤어요? 응, 뭐, 그럼 오늘도 부탁드려요. 저는 좀 쉬어야겠어요. 수진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죠. 준호는 출근 준비로 바빴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회사 끝나고 오면 도와줄게. 그래, 어서 가. 하지만 준호는 매일 늦게 들어왔어요. 저녁 10시, 11시, 때로는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 회식이 있어서 미안해. 괜찮아. 어서 들어가서 쉬어.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밤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는 아기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얼굴이 너무 야위어 있었거든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는 제가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고, 준호는 너무 바빴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제 생일이었어요. 아침에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내가 케이크 사올게. 그래? 고마워. 저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가족들과 함께 생일을 보낼 수 있다니. 평소에 좋아하는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어요. 저녁 시간에 맞춰서 준호네 집으로 갔어요. 손에는 아기 기저귀랑 우유도 챙겨갔죠. 습관이 돼버렸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준호야, 수진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갔는데 탁자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갑자기 수진이 친정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다녀오게 됐어. 아기도 데리고 갔어. 내일 봐, 준호. 그 순간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탁자 위에는 배달 전단지만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케이크는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왜? 준호야, 오늘 우리 같이 저녁 먹기로 했잖아. 아,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하자. 준호야, 오늘이 엄마 생일인데. 알아, 알아. 미안해. 내일 보자.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샀어요. 혼자 생일상이라고 차린 게 컵라면 하나였어요. 생일 축하해요. 혼자 중얼거리면서 라면을 먹었어요. 너무 짜서 눈물이 나는 건지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이 났어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 그냥 생일 한 번 같이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준호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엄마, 어제는 미안했어. 오늘 우리 집 와.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저는 다시 준호네 집으로 갔어요. 어제 일은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가족인데 그럴 수도 있지 하고요.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왔어요. 아기 좀 봐주세요. 저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응, 오늘, 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라 미룰 수가 없어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준호는 이미 출근한 뒤였어요. 아, 그래. 알았어. 수진이는 화장을 고치고 예쁘게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럼 저녁에 올게요. 아기 잘 부탁드려요. 저는 또 혼자 남았어요.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제 내 생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거구나.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제 마음속에서요. 예전에는 준호네 집에 가는 게 기뻤어요. 손주도 보고 며느리도 도와주고. 그런데 이제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머니, 오늘 좀 일찍 와주실 수 있어요. 제가 미용실 예약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백화점 가야 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저녁도 부탁드려요. 어머니, 주말에도 와주실 수 있죠. 준호랑 저랑 데이트 좀 하려고요. 매일 똑같은 요청들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힘들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한테 미움받을까봐, 준호한테 부담 줄까봐 그냥 참았어요. 어느 날, 동네 친구 경숙이를 우연히 만났어요. 어머, 미수가. 오랜만이네. 그동안 어디 있었어? 아, 경수가. 손주 돌보느라 바빴어. 손주. 아, 내 아들이 애기 낳았구나. 축하해. 응, 고마워. 경숙이는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근데 너 많이 야위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완전히 10년은 늙어 보여. 손주 돌보는 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미수가 너 며느리한테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요즘 뉴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던데. 아니야. 우리 며느리 착해.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해주는 거야. 경숙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수가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 내 인생도 있는 거야. 우리 나이면 이제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숙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내 인생, 나한테도 내 인생이 있나?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어요. 경숙이 말대로 제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주름이 깊게 파였고, 머리는 반쯤 하얘졌고, 등도 굽어 있었어요. 언제 내가 이렇게 됐지? 핸드폰을 열었어요. 갤러리를 들여다봤는데 사진이 거의 없었어요. 다 아기 사진뿐이었어요. 제 사진은 1년 넘게 없었어요. 그때 카톡이 왔어요. 수진이었어요.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와주실 수 있어요. 제가 병원 예약이 있어서요. 9시까지 와주세요. 답장을 하려다가 손이 멈췄어요. 내일은 내 병원 예약 날인데 3개월 전부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 예약을 해뒀었어요. 근데 계속 미뤄왔죠. 준호네 집에 가야 해서요. 이번에도 미뤄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수진아, 미안한데 내일은 내가 병원 가야 해서 곧바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무슨 병원이에요? 아, 그냥 무릎 검사 좀 받으려고. 그거 다음에 가시면 안 돼요. 제 병원은 예약 취소하면 페널티 내야 하거든요. 하지만 나도 예약했는데. 어머니, 제가 임신 검사 받는 거예요. 응? 임신. 네. 둘째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좀 하려고요. 어머니도 기쁘시죠? 둘째.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수진아, 민준이가 아직 돌도 안 지났는데 벌써. 그게 뭐 어때요? 터울이 좁은 게 낫잖아요. 한 번에 키우고. 하지만 어머니, 그럼 내일 9시까지 와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제 병원 예약을 취소했어요. 또다시요. 다음 날 수진이를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정말 임신이었어요. 어머니, 둘째예요. 6주래요. 그래, 축하해. 어머니, 이번에도 많이 도와주셔야 해요. 민준이도 돌보고 제 몸 상태도 안 좋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둘째까지 나는 또 몇 년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그때였어요.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아가씨,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 네. 괜찮습니다. 손주 돌보시나 봐요. 저도 그랬어요. 허리 다 망가졌죠. 네. 근데 말이에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무리 해줘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 희생은 감사함을 만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만들어요. 그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그래서 전 이제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요. 내 인생도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다 해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당신도 사람이잖아요. 당신 인생도 있고요. 할머니는 일어서면서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이 났어요.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이사 와. 둘째 낳으면 수진이 혼자서는 애들 못 봐. 응? 이사. 응, 방 하나 비워놨어. 거기서 엄마 지내면 돼. 하지만 준호야, 나는 내 집이, 엄마, 우리가 더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엄마 혼자 사는 것도 위험하잖아. 우리랑 같이 사는 게 나아. 준호야, 나는, 엄마, 결정됐어. 이번 주말에 이사 준비해. 내가 도와줄게. 준호야, 잠깐만. 또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 집. 제가 2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떠나야 한다고요? 거실을 둘러봤어요. 남편과 함께 샀던 이 집, 준호를 키웠던 이 집, 제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을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건가? 그날 저녁 수진이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어머니, 이사 오시는 거 축하드려요. 앞으로 더 편하게 손주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이사 오실 때 짐 많이 가져오지 마세요. 우리 집 좁거든요. 필요한 옷만 챙겨 오세요. 제 손이 떨렸어요. 필요한 옷만? 그럼 내 나머지 짐들은? 답장을 보내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다음 날 준호가 짐을 싸러 왔어요. 엄마, 이거 다 필요 없어. 우리 집에 다 있으니까. 옷이랑 개인 물품만 챙겨. 준호야, 이건 할아버지가 쓰시던 건데. 엄마, 그런 거 가져가면 우리 집 좁아져. 버려. 이건 네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인데. 엄마, 그런 것도 버려. 이제 그런 거 볼 사람도 없잖아.
준호는 제 물건들을 무심하게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제 인생의 흔적들이 그렇게 버려지고 있었어요. 엄마, 이 책들도 다 버릴 거야? 아니야, 그건. 에이, 이런 옛날 책 누가 읽어? 버리자. 준호야, 소리를 질렀어요. 처음으로요.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왜 그래? 준호야, 이게 다 엄마 인생이야. 이렇게 함부로 버릴 수 없어. 엄마, 뭔 소리야? 이제 우리랑 같이 사는데 이런 거 필요 없잖아. 필요 없다고? 이게 엄마한테는 다 소중한 건데. 엄마, 너무 집착하지 마. 그냥 물건이잖아. 그 순간 깨달았어요. 준호한테 저는 그냥 물건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걸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도구.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치워버릴 수 있는 거요. 준호야, 왜? 엄마는 안 갈래. 뭐, 너희 집으로 이사 안 갈 거야.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는 여기서 살 거야. 내 집에서. 엄마, 우리 약속했잖아. 엄마는 약속한 적 없어. 네가 일방적으로 정한 거지. 처음으로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준호는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럼 손주는 누가 봐? 수진이 혼자 어떻게 애 둘을 키워?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뭐, 엄마가 지금.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어요. 응, 여보. 뭐? 엄마가 안 온대. 잠깐만. 준호는 스피커폰을 켰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안 오신다니요. 수진아, 미안한데 엄마는 여기서 살고 싶어. 어머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준비했는데요.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 그럼 손주들은요? 어머니가 안 보시면 저희 둘이 어떻게 일하고 애들 키워요? 그건 베이비시터를 쓰든지. 베이비시터요. 그게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머니, 저희가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신혼집도 사주시고, 혼수도 다 해주시고.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 순간, 핏대가 확 올랐어요. 잘했다고? 그게 잘한 거야. 네, 내가 준 게 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야.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수진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했는지 알아? 매일 아침 7시에 너희 집 가서 저녁 10시까지 있었어. 밤에도 애기 울면 일어나서 받고, 내 병원 예약도 취소하고, 내 친구들 만나는 것도 다 포기했어. 그건 어머니가 하고 싶어서 하신 거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한 것 같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1년 넘게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어요. 수진아, 너는 한 번이라도 내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있어. 내가 힘들진 않은지 물어본 적이 있어. 어머니, 저는 당연히 감사하게, 당연히. 그래, 너한테는 당연한 거였구나. 시어머니는 당연히 손주 봐줘야 하고, 당연히 집안일 해줘야 하고,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거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준호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준호야, 대답해봐. 엄마가 지금까지 너희한테 뭐였어? 엄마, 그건 말해봐. 무료 식모였어? 편리한 도구였어? 엄마, 무슨 그런 말을. 그럼 왜 내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내가 힘들다고 할 때 왜 못 들은 척했어?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저희 이제 어떡하라고요?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 어머니, 수진아, 너는 말했잖아.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라고. 그건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아니야. 너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준호랑 결혼하고 3달 됐을 때 내가 명절에 같이 보내자고 했더니 뭐라고 했어? 수진이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도 독립적으로 살아야죠.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잖아요. 그렇게 말했잖아. 나 똑똑히 기억해. 어머니, 그때는, 그래,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야. 그럼 남한테 왜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거야? 남 같으면 남처럼 대했어야지.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건 말실수였어. 수진이가 잘못 말한 거야. 말실수? 그럼 왜 그 이후로도 계속 그렇게 대했어? 나를 가족이 아니라 남처럼 대했잖아. 엄마,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너한테 엄마는 뭐야? 가족이야? 아니면 편리한 도구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 못하는 거지. 나도 알아.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편리한 존재였는지.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희가 필요할 때만 불렀잖아. 내 생일 때는 어디 갔었어? 내가 아팠을 때는 누가 물어봤어? 엄마, 우리가 바빠서 너희는 데이트 갈 시간은 있으면서 엄마 병문안 갈 시간은 없었어. 그건 좋아, 이제 알았어. 너희한테 나는 정말 남이었구나.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거. 준호가 다가왔어요.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줄 알아. 엄마, 준호야, 너 기억해? 내가 너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 없이 혼자서 너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그때 나는 너무 힘들어서 쓰러진 적도 있어. 응, 기억해. 그때 너 뭐라고 했는지 알아. 엄마, 나중에 내가 효도 많이 할게. 엄마 고생한 거 다 갚아줄게. 그랬잖아.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지금은 효도는커녕 나를 무료식모로 부리고 내 인생을 다 빼앗아갔잖아. 엄마,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겨워. 너희가 정말 미안하면 행동으로 보여줬어야지. 수진이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저희가 뭘 해드리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 인생에서 빠질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수진아, 네가 원했던 거잖아. 결혼하면 남이라고. 좋아. 나도 이제 남이 될게. 어머니, 그리고 말이야. 저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준호야, 내가 너희한테 준 거 다 돌려받을 거야. 응. 뭐를? 신혼집, 혼수, 다. 준호와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준 재산 전부 반납해라. 그게 내 결심이야. 엄마, 집은 우리 명의로 돼 있잖아. 알아.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변호사 상담 받을 거야. 엄마, 왜? 자식이 결혼하면 남이라며. 남이면 당연히 받은 것도 돌려줘야지.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니, 미쳤어요? 지금 우리한테 집 빼앗으려고요? 빼앗는 게 아니야. 내 돈으로 산 걸 돌려받는 거지. 어머니, 우리 애기 둘이나 키워야 하는데 집까지 뺏으면 어떡하라고요?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 내가 왜 책임져? 어머니, 수진아, 너도 알잖아. 남이면 남처럼 대해야지. 나도 이제 남처럼 행동할 거야. 준호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 우리 얘기 좀 해보자. 할 얘기 없어. 결정했어.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준호야, 너 정말 반성하는 거야? 아니면 집 뺏길까봐 그러는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역시 그렇구나. 너희한테 중요한 건 나 아니라 집이었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나간다.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엄마,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손주들 이제 못 보실 텐데. 뒤돌아봤어요. 손주 보려고 내 인생을 버릴 수는 없어. 어머니는 정말 냉정하시네요. 손주보다 돈이 더 중요하세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자존심이 중요한 거지.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손주도 의미 없어. 어머니,
그리고 수진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뭐예요? 너희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중에 너희 딸이나 며느리도 너희한테 똑같이 할 거야. 그게 인과응보야.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어요. 뒤에서 준호가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속은 시원했어요. 드디어 말했구나.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서 뭔가 다른 게 보였어요. 제 눈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요. 오늘 나는 나를 되찾았다. 늦었지만 그래도 되찾았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준호한테서 온 전화와 문자들이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대신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어요. 내일 당장 상담 받아야겠어. 그리고 인터넷으로 증여 재산 반환을 검색했어요. 여러 사례들이 나왔어요. 가능하구나. 정말 돌려받을 수 있구나. 희망이 보였어요. 처음으로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어르신, 말씀하신 케이스는 좀 복잡하긴 한데요. 안 되나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증여 당시에 부양 조건이 있었다면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다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여 당시 약속이 있었다는 증거요. 카톡 대화 같은 것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증거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수진이와 준호와 나눴던 대화들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매일 요구만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명백한 도구와 인격 모독이네요. 그럼 집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확률이 높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길면 1년 정도요.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와 수진이한테요. 법적 절차 시작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다. 곧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준호는 매일 찾아왔어요. 문 앞에서 울면서 애원했죠.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줘. 우리 얘기 좀 하자.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열어주는 순간 또다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수진이도 같이 왔어요. 어머니, 제발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집까지 빼앗으시면 저희 갈 데가 없어요. 어머니,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제발요. 손주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안 돼. 여기서 무너지면 또 처음으로 돌아가. 결국 그들은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첫 조정 날짜가 잡혔어요. 법정에서 준호와 수진이를 마주했어요. 둘 다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준호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수진이는 임신한 배를 안고 힘들어 보였어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내가 너무 심한 걸까? 하지만 준호 옆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는 걸 보고 정신을 차렸어요. 재판장님, 피고 측은 원고가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이며 어떠한 조건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부양과 육아를 요구한 카톡 내역입니다. 스크린에 우리의 대화 내역이 떴어요. 어머니, 오늘 좀 일찍 와주세요. 어머니, 저녁도 부탁드려요. 어머니, 주말에도 와주시죠. 수백 개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 측, 이에 대해 변론하시겠습니까? 준호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재판장님, 이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도운 것이지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제 변호사가 다시 자료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원고는 자신의 병원 예약을 3번이나 취소했으며 그 이유는 모두 피고들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강요입니다.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희는 강요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해주신 거예요. 피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지만 재판장님,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양측 모두 조정을 통한 합의 의사가 있습니까? 제 변호사가 말했어요. 원고 측은 증여 재산의 전액 반환을 원합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그건 너무 가혹합니다. 피고들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고 임신 중이며 그렇다면 피고 측 제안은 재산의 30% 반환을 제안합니다. 원고 측 의견은 거부합니다. 조정은 결렬됐어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거였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준호가 뒤쫓아왔어요. 엄마, 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엄마, 제발,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우리 가족인데. 멈춰 섰어요. 돌아봤죠. 가족, 준호야. 가족이면 가족답게 대했어야지. 엄마,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준호야, 나는 내게 수백 번의 기회를 줬어. 근데 너는 한 번도 그 기회를 안 잡았잖아. 엄마,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내 인생을 너희한테 빼앗기고 싶지 않아. 수진이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수진아,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 어머니, 너희는 나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줬어.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준호가 외쳤어요. 엄마, 엄마는 정말 돈이 우리보다 중요해? 다시 돌아봤어요. 준호야,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뭔데? 존중의 문제야. 너희는 나를 한 번도 존중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편리한 도구였을 뿐이지. 엄마, 그리고 말이야, 준호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이 중요한 거야. 나도 사람이야. 존중받고 싶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났어요. 그날 밤 경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수가 소문 들었어. 아들이랑 소송한다며. 응,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 경수가, 미수가, 이제 내 인생 살아. 우리 나이가 얼만데 아직도 남 인생 살 거야. 응, 알아. 다음 주에 우리 여행 가기로 한 거 기억하지? 꼭 와야 해. 그래, 갈게.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어요. 다음 주에 경숙이랑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었죠. 예전 같았으면 취소했을 거예요. 준호네 집에 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여행 준비를 하면서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어요. 3개월 후 판결이 났어요. 원고의 손을 들어줍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및 동산을 6개월 내에 반환하시오. 법정에서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준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는 담담했어요.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법정을 나오는데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이야. 응, 끝이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 하지만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준호야, 너 이제 34이야. 어른이야. 스스로 해결해야지. 엄마, 그리고 준호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할게. 뭐?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용이야.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6개월 후 아파트가 제 명의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작은 집을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통장을 만들었어요. 이제 내놓으는 내가 챙긴다. 요즘 저는 바빠요. 경숙이랑 친구들이랑 일주일에 3번씩 등산 가고 문화센터에서 서예도 배우고 독서 모임도 나가요. 어제는 오랜만에 미용실도 갔어요. 어머님 머리 스타일 바꿔볼까요? 그래요. 이참에 확 바꿔봐요. 거울을 보니 옛날에 제가 돌아와 있었어요. 생기 있고 밝은 얼굴이요. 며칠 전 준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민준이가 자꾸 할머니 찾아. 한 번만 보러 와줄 수 없어. 읽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가 둘째 낳았어. 건강한 딸이야.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손이 떨렸어요. 손녀라니.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안 돼. 또다시 그 틈에 빠지면 안 돼. 대신 경숙이한테 전화했어요. 경숙아, 우리 다음 달에 여행 어디로 갈까? 유럽 어때? 한 달 정도 배낭여행. 좋아. 가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참 맑았어요. 나는 잘한 걸까? 가끔은 외로워요. 가끔은 손주가 보고 싶어요. 가끔은 후회도 돼요.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이제 내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구나. 내 눈빛이 살아있구나. 그게 답인 것 같아요. 68에 찾은 내 인생. 늦었지만 그래도 찾았어요. 어제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에서 젊은 엄마가 시어머니로 보이는 분과 통화하는 게 들렸어요. 어머니, 오늘도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좀 피곤해서요. 네, 감사합니다. 그 엄마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며느리도 언젠가는 깨닫겠지. 희생을 강요하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른다는 걸. 집으로 걸어오는 길, 핸드폰에 또 준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우리 정말 힘들어. 도와줄 수 없어. 이번에는 답장을 보냈어요. 준호야,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라고 했잖아. 남한테 왜 도움을 청하니? 너희가 선택한 길이야. 책임지고 살아.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오늘 저녁은 경숙이랑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요.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기로 했거든요. 옷장을 열어서 예쁜 옷을 꺼냈어요. 작년에 산 건데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옷이에요. 그때는 준호네 집에 가야 해서 입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거울 앞에 섰어요. 예쁘게 차려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게 나야. 문득 깨달았어요. 사랑은 주는 거지만 존중은 주고받는 거예요. 희생은 아름답지만 강요된 희생은 폭력이에요. 가족은 소중하지만 자기 자신은 더 소중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그저 나를 되찾았을 뿐이야.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내 인생을 사는 하루요.